예, 경제학 입문 이범웅입니다. 8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DP에 대해서 조금 길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다른 지표들에 서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 GNP와 GNI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강연, 다섯 번째 강연 58쪽인데요. 국민 순소득서부터 해가지고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언제 쓰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국민 총소득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이제 국민 순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gross national income인데요. 국민 순소득은 net national income 해서 앞서 따서 NN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 총소득에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준 게 국민 순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순소득 NNI는 국민 총소득 GNI에서 감가상각을 나타내주는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항목을 빼준 것인데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내의 그 설비,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자본재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면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멸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없애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년, 10년 정도 쓰면 이제 수명이 다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고정자본의 소모 또는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고려해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생산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NI 국민총소득에서 감가상각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부분을 빼준 것, 그게 바로 이제 국민순소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순소득은 결국은 이제 그 고정자본이 소모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즉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순소득을 본원소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순소득, 이 본원소득은 피용자 보수, 그리고 영업이익, 순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국민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처분 가능소득, 처분 가능소득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국민처분 가능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앞서 따가지고 ND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국민처분 가능소득 NDI는 국민순소득, 조금 전에 구해놓은 국민순소득에서 이제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 이건 이제 국외수칙 경상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무상원조 등과 같이 외국에 지급한 소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국외 지급 경상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빼준 것을 이제 국민처분 가능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 처분 가능소득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생산물의 가치가 있는데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에 뭐 원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급한 그런 부분은 빼준 나머지를 갖다가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 처분 가능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 처분 가능소득 NDI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체가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소비 또는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 국민처분 가능 소득에다가 고정자본 소모를 합친 거 아까 빼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친 걸 또 국민총처분 가능 소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국민총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총저축률, 우리나라 전체의 저축률 또는 투자율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이용을 하는 게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고,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은 국민 처분 가능 소득에다가 고정자본 소모를 합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국민 순소득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소득이긴 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경제 지표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는 지표는 국민순소득 NNI에서 간접세를 빼주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뭐 생산과 관련된 간접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관련된 간접세도 있어요. 여기서 보조금을 빼준 걸 생산 및 수입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세금에서 보조금을 빼준 것, 그게 이제 순생산 및 수입세거든요. 그래서 국민 순소득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빼준 것,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빼주니까 아까 순생산 및 수입세는 간접세,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빼준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조금에 이제 다시 마이너스 하나 더 붙어가지고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요. 국민소득을 구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생산 및 수입세를 빼줘요. 생산 및 수입세 간접세인데요. 이것이 간접세가 부과되면은 재화 서비스의 가치가 그만큼 과대하게 평가가 됩니다. 세금 매긴 것만큼 이제 가치가 그 시장 가치가 높아진다, 시장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높아진 그 부분을 갖다가 빼준 나머지 그게 이제 그 과대평가했던 거를 다시 제대로 평가하는 걸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를 빼주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은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더 여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7년 잠정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국민소득 지표를 당일연도 가격 기준으로 정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소득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됐는데요. 자, 근데 국민소득은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피용자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이라고 이 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둘로 다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중에 다음에 찾아볼 게 이제 가계 본원소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계 본원소득은 기업이 아닌 가계의 어떤 소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은 피용자 보수, 피용자, 즉 근로자는 대부분 가계가 공급을 하거든요. 뭐 개인이나 주로 개인이 이제 근로자가 되죠. 사람이 근로자가 되니까 가계가 얻는 보수, 피용자 보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영업잉여비 재산소득 중에는 이건 가계 말고 기업이 얻는 영업잉여나 또는 기업이 얻는 재산소득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준 거, 즉 기업의 영업잉여 그리고 기업의 재산소득을 빼준 거, 국민소득에서 빼준 게 이제 가계 본원소득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 본원소득에다가 순이전 소득을 더해준 거, 그놈을 갖다가 가계 처분 가능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계 본원소득에다가 가계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 소득 그 더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 소득, 지급 이전 소득 빼준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계 본원 소득은 아까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 즉 법인 소득, 법인이 좀 주식회사 형태가 이제 그 법인으로서의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빼준 게 가계 본원 소득이고요. 그 가계 본원 소득, 퍼스널 프라이머리 인컴 PPI에서 순이전 소득을 더해준 거, 그게 이제 가계처분 가능 소득이다. 그래서 가계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가 소비나 저축, 뭘 하든지 같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소득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 2017년 잠정치 지금은 이제 2017년 확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잠정치를 당해년도 2017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걸 경상가격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상가격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단위는 조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2017년에 국내 총생산 1730조 원 가까이 됐었고요. 그 중에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급여소득이 되겠죠.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되겠죠. 노동자의 급여소득. 그래서 그게 한 767조, 768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 뭐 이거는 기업, 그 법인인 기업의 잉여, 소득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기업들도 있죠. 개인회사라든지 하는 건 법인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의 잉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가계의 잉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재산소득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소득, 그래서 영업잉여하고 재산소득을 합친 게 한 449조 정도, 449조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생산과 생산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에서 보조금을 빼준 거, 그게 이제 순생산 및 수입세인데요. 그게 한 182조 정도 된다. 그리고 고정자본 소모, 이거는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설비의 감가상각 된 부분이 한 332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1730조 원 정도 되는데 피용자 보수가 얘가 그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4% 정도 되고요. 영업잉여하고 재산소득, 이거는 확연히 그 피용자 보수하고는 좀 그 구별되는 그런 소득이죠. 그래서 이게 한 2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생산 및 수입세, 그러니까 간접세에서 보조금 빼준 거, 그게 한 10.5%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그 2017년 1년 동안 고정자본 소모 감가상각된 부분이 한 19.2%, 꽤 많죠? 19%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거기에다가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뭐 합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순소득은 저기 저기 국내 총생산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399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국외 순수치 경상이전, 순수치 경상이전 합친 거. 순수치 경상이전이 마이너스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간 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보다 더 많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주면은 한 1391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소득, 즉 피용자 보수하고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 합친 거, 요게 한 1217조 원 되고요. 가계 본원소득,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영업잉여 그리고 법인의 재산소득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개인의 영업잉여 그리고 개인의 재산소득 합친 게 그게 23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피용자 보수 합친 거, 요게 이제 가계 본원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순 이전 소득 합쳐준 거, 그게 이제 가계처분 가능소득인데 순이전 소득이 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가계처분 가능소득은 한 908조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 아까 맨 마지막에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그 1049.1조 원 정도 된다. 뭐 하는 거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건 저기 아까
설명 안 드렸네요.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가계처분 가능소득에다가 사회적 현물 이전을 합한 걸 또 가계조정 처분 가능소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현물 이전은 뭐 무상교육, 무상진료 이것도 이제 만들어낸 거죠. 현물로다가 정부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GDP 계산할 땐 이거는 포함이 되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가계처분 가능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계조정 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계처분 가능소득에 좀 조정을 했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 거시경제학 과목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은 저기 막 가게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표로는 요 가계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DP를 주로 해가지고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거시경제 데이터, 거시경제 지표를 갖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국민 총생산 GNP 그리고 국민 총소득 GNI 그리고 GNI에서 파생되는 뭐 여러 가지 소득 개념들 뭐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GDP로 돌아가가지고 그럼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구성 항목은 지출, 총 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민 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소비되고 있는지,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GDP라고 하는 거, 이게 국민소득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고, 그 다음에 또 생산물의 시장가치, 생산물의 총 시장가치이다.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생산으로 다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P를 갖다가 보통 Y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Y는 여기 수식에 있는데 산식에 있는데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은 총생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생산된 것만큼 누군가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소득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GDP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국민소득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DP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항목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소비가 있고요. 소비는 영어로 컨섬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자 따서 C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앞자 따가지고 I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정부 구입은 정부를 영어로 가버먼트라고 하고 구입은 이제 퍼체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뭐 따가지고 GP라고 쓰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정부 구입은 보통 G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G를 정부의 지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부 지출은 정부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 말고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출에 포함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과 정부 구입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 구입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이제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수출한 그 금액에서 한 해 동안 수입한 금액 빼준 걸 순수출. 그래서 net export 앞자 따가지고 근데 익스포트의 앞자를 이죠. 근데 보통 약자 딸 때 약자 딴다니까 좀 그런데 약칭을 할 때 모음은 영어 알파벳에 모음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입이 또 임포트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정말 X라고 정말 약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net, export 그래서 NX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의 총가치 또는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총생산 또는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국내 총생산 GDP로 산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느냐?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 C, 그리고 투자 I, 그리고 정부 부문의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라고 하고 정부 구입 또는 정부 구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해야지만 마땅해요. 이론적으로는 좀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좌변의 y가 총생산 또는 총소득을 의미하고 우변은 총지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총지출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그 해에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넷 중에 하나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그리고 얘는 국민소득 계정에서 이 항등식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변에 있는 그 구성 항목들 하나하나씩 이제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비는 정의를 하자면 가계에 의해 구입된 재화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비는 그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화, 소비한 거,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화를 또 내구재, 비내구재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재는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구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니죠. 여러 번 쓸 수 있고요. 뭐 그 여러 번 뭐 세탁을 한다 또는 정말 냉장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런 재화를 내구재라고 하고 비내구재는 뭐예요? 한 번 사용하고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만족감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재화를 비내구재라고 얘기를 하죠. 내구재가 아닌 재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 피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먹을 때 만족감 얻고 그리고 뭐 조금은 가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시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재화를 비내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세 가지 항목,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 내구재에 대한 소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어찌됐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을 의미한다. 가계에 의해 구입된 재화 서비스의 가계에 의해 구입된 재화 서비스의 지출이 바로 이제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계가 신축주택을 구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거, 뭐 이것도 재화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화 또는 신축주택이 가져다주는 주거 서비스를 구입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축주택 구입하는 거, 이 부분은 소비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요 밑에 나오는 투자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재화는 아까도 얘기했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산물, 재화라고 하고 서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생산물이다. 그리고 정말 내구재는 지속적으로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는 재화, 비내구재는 딱 한 번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향유하는 재화를 정말 비내구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 항목이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새로운 생산 설비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지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주택의 구입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뭐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려요.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구입된 재화 서비스. 그 크기를 갖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생산 설비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지출 그리고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를 투자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미래에 더 많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즉 자본 장비, 자본재라고 불리우는 것 또는 뭐 재고, 그다음에 건축물 등과 같은 자본재의 구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투자이다. 그래서 투자는 그냥 자본재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DP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갖다가 투자 지출의 일부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재고 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그 해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소비라는 항목에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소비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정부가 구입을 했다.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구입했다. 면 뒤에 설명하는 정부 구입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는 삼성전자가 이 컴퓨터를 갖다 외국에 수출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항목에 순수출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들어냈는데 올해 판매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만큼 재고 투자라는 항목으로 이 투자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가지고 팔리지 않았다. 그럼 재고 투자가 늘어난 거죠. 내년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소비나 정부 구입이나 순수출 중에 하나의 항목이 그 팔린 것만큼 늘어나요. 그러면서 투자에서 재고 투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정부 구입이에요. 정부 구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government purchase 앞자 따가지고 이제 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출을 몽땅 정부 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출하는 거 이렇게 정부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부가 지출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뭐 청년층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뭐 노인층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득 중의 일부를 옮겨준다, 이전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로부터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청년층, 정부로부터 노인계층으로 이전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지출 중에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부 구입 그리고 이전 지출 두 가지를 합친 게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하고 정부 구입은 이전 지출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하고 정부 구입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전 지출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구입이나 정부 지출이나 거의 비슷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이전 지출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부 구입하고 정부 지출의 크기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지출을 뺀 나머지 정부 지출에서 이전 지출 뺀 나머지가 정부 구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실업급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 지출은 사실은 정부로부터 그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개인한테 또는 가계로 넘어간다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주고 나머지 정부가 실제로 구입한 거, 재화 서비스 구입한 거 그것만 GDP의 구성 항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순수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net exports 앞자 따가지고 N2가 아니라 NX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외국에서 판매한 거, 수출이죠. 거기서 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국내에서 판매된 거 수입이죠.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나머지 그것을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수입을 뺄까라고 하면 수입을 빼는 건 재화 서비스 구입한 게 이미 GDP의 다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든 게 어떤 소비자가 프랑스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3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GDP에는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입한다라고 해봤자 소비자가 소비한다라고 해봤자 GDP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GDP의 구성 항목 중에 하나인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GDP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구성 항목 중에 하나의 소비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로 상쇄를 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을 빼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그 수입이 3만 원 늘어난 거니까 순수출은 3만 원 줄어든 게 되죠. 수출에서 수입 빼준 거 그게 순수출인데 수입이 3만 원 늘어나면 순수출은 3만 원 감소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상쇄하려고 수입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DP와 지출의 구성 해가지고 우리나라 2020년 거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020년이고요. 그다음에 명목 GDP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저희가 환산한 그런 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음 2020년 거 같으면은 그 다음 2021년 3월 말까지는 잠정치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3월 말 이후에 확정치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확정치가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 기억에 1년 6개월 뒤, 그러니까 2020년 GDP는 2020년 지나고 1년 6개월이니까 2022년 6월 이후에 7월에 확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좀 최근 거 보기 위해서 2020년 걸 제가 작년 걸 잠정치이긴 하지만 뭐 사실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잠정치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얼마냐?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1933 여기까지가 조원이 돼요. 여기까지 하면 10억 원이고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점이 하나 있죠.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933조 1524억 원. 요게 정말 작년 2020년에 국내 총생산이에요. 1933조 원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1인당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냐? 요거는 단위가 또 1인당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쉼표 있고 그 단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3,729만 8,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총생산이고요. 국내 총생산, 생산된 그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 국내 총생산이 1,933조 원, 그리고 1인당으로 따지면 인구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인당으로 따지면 한 3,729만 원, 3,7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소비되는 거, 재화 서비스 그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총액으로 따지면은 897조 원 정도 된다. 그리고 1인당으로 따지면 한 1,732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투자는 이제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자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고 증감 그리고 귀중품의 순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중품 순취득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재고 투자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정말 총 고전 자본 형성은 2020년에 한 601조 원 정도 됐고요. 재고 투자는 14조 4,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투자가 61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으로 따지면은 한 1,188만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구매가 34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704조 원, 수입이 633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순수출도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71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하고 요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 합쳐놓은 것하고 국내 총생산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한 407조 원이 아니죠. 4,077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총생산은 총생산대로 집계하고 그 다음에 요 총
총 지출은 총 지출대로 또 집계를 해요. 그 둘이 일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그런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077억 원 정도 됐다. 그래도 뭐 꽤 많기는 하죠. 근데 구성비로 따져보면요. 구성비로 따져보면 소비가 46% 정도 됩니다. 소비 지출이. 그리고 투자 지출이 한 32% 정도 되고요. 정부가 구입해가는 게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4%, 수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8%, 수출에서 수입해준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 된다. 통계상 불일치 보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4,077조 원 정도, 4,077억 원 정도 되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요 국내 총생산 대비해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 0%, 0.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쭉쭉쭉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수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 둘을 합친 거, 둘을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69.2% 정도 되거든요. 이놈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역 의존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액하고 수입액 둘을 합치고 GDP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2020년 같은 69.2%니까 무역 의존도가 꽤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한 8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들고 무역 의존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실제로 그 2015년 정도하고 비교해 보면 수출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수입은 근데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졌을 때 이게 2016년에 691조 원 정도였거든요. 2020년에 704조 원이니까 그 5년 동안에 뭐 많이 늘지는 않았죠. 근데 수입은 얘가 2016년에 580조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 633조 원이니까 그래도 한 53조 원 꽤 많이 늘었습니다. 10% 가까이 10%는 안 되지만 뭐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안 늘었는데 수입은 뭐 조금 많이 늘긴 했다. 그렇긴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둘 다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표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표는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통계청에 보면 이제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웹페이지를 제가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경제지표들 어디서 경제지표 그러니까 거시경제 데이터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한국은행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 ECO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은 이제 영어 약자로 코시스, KOSIS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주로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시경제 데이터, 거시경제 변수 값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실질 GDP하고 명목 GDP는 이번 주차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9주차는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서 동영상 강의 올리질 않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 동영상 강의로다가 요 실질 GDP와 명목 GDP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